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최강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상암동이 좀 막히는 모양이네요. 예, 아마 지금 월드컵 경기장 근처까지는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근처에 지금 아무래도 갇혀 있어요? 차가 많이 막힌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 그래요. 오겠죠 뭐. 예.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현재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109석으로 줄게 예, 됐습니다. 한석 줄었다. 네. 예, 그런데 뭐 이번에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면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까지 포함을 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은 10년 동안 박탈이 됩니다. 예. 따라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앞으로 10년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 다음 총선에도 출마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면 복권이 없는 한 출마는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본인도 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정치 인생이 끝났다. 그래서 뭐 30년 동안 이제 정치 인생을 계속했다라고 하니까 1990년에 그 처음으로 이제 그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정치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제 30년의 그 정치 인생을 모두 마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50대이기 때문에 50대 예. 초반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언제든지 또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지역구가 강원도인데다가 강원도에서는 황영철 전 의원이 상당히 또 많은 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예. 황영철 의원이 받았던 혐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황영철 의원은 이제 자신의 보좌관들한테서 받은 월급을 환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치자금에 썼다라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고요. 예. 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돈으로 지역구민들한테 식사를 제공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하나는 정치자금법,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추징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2억 3,909만 원,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 정도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중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0대 국회에서 모두 13명이 지금 중간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9명이 새누리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소속이라고 합니다. 13명 중 9명. 13명 중 9명입니다. 뭐 가장 먼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던 사람이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에 있었던 김종태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을 지역구에 있었던 배덕광 의원. 배덕광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승리를 해가지고 지역구를 또 얻어왔죠. 또 그래서 좀 그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충남 천안갑의 박찬우 의원, 그다음에 충북 제천 단양의 권석창 의원, 그다음에 이군현 의원, 이우현 의원, 이완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돼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최경환 전 의원, 그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었죠. 이분은 경북 경산시가 지역구로 되어 있었는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예. 13명 중에 9명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정치보복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거 정치보복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오늘 선고되어 있는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미 한 1년 전에 선고가 되었어야 될 거를 많이 미뤄졌다고 봐야 되죠. 예.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1심 판결도 안 나고 있는 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볼 때 글쎄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제가 볼 때 이게 정치 보복 수준이었으면 이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의원직을 잃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땀을
하나도 안 흘렸네요. 땀을 뻘뻘 흘리고 왔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흘리고 여유 있게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다라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 일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출마를 예상되고 있는 그러니까 조신 성남 중원 지역 위원장과 배종덕 여주 양평 지역 위원장 등 그 당원 4명이 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제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제250조 1항이라는 것은 그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을 때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직위를 상실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 단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그 내용이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을 때에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이게 이렇게 지자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상고 사유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예. 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헌법소원 청구한 건데 박지훈 변호사가 네. 볼 때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까? 행위는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광범위하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예. 신분, 직업 이거는 뭐 확실해요. 이거를 뭐 거짓으로 허위로 공표했을 때는 처벌하는 게 당연한데 행위라는 거는 뭐 말부터 행동부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위헌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곡하고 뭐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이걸 당선 무효를 하면서 상고까지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까지 일단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예. 다만 이 사건에 맞춰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 왜냐하면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 이게 위헌 제청이 된다 그러면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대법원 판결은 나온다 이 말이네요.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그 오래된 판례 중에 하나가 비록 위헌성이 있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판례가 위헌성이 없도록 해석을 해왔던 그런 것이 축적이 돼 있었다면은 굳이 위헌을 제청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 이것이 위헌이라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들이 합헌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 이런 뭐 자신감 이런 표현일 수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올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끝이 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예. 다만 뭐 대법원이 위헌 제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지가 정지가 되거든요. 안 기다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아마 재판부도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지사. 그 판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1심에 비해서 2심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직권 남용 부분에서 특히 강제 입원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 유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판결문 자체도 조금 추측의 추측을 거쳐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특히 이게 일반 사건이보다는 도지사 선거 관련된 사건이고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만약 판단한다면 법리 오인으로 기각 그러니까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예.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허위라고 할 때는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허위 발언이어야 하는데 예.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허위 발언이었다기보다가 대답을 하는 와중에서 TV 토론?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라든지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그런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굳이 이것을 허위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라는 예.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위헌성도 확실히 줄고 또 이 지사가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많이 예.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재판관이 그렇죠. 추론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뜻일 하는 가능성이 거죠. 높다. 뭐 이런 말을 식으로. 했다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게 판결을 이제 한 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행동을 넣은 거예요. 예. 뭐 신분이나 직업은 뭐 속일 수도 없고 속였으면 바로 허위 사실이 되는 건데 예. 행동은 어떤 취지의 말했는가 또 예. 어떤 답변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관이 해석을 해가지고 이 행위는 허위다라고 지금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소원, 헌법재판 넣은 거하고 대법원 판결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지사 재판도 1심하고 2심하고 판결이 엇갈렸는데 네.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하게 되면은 법관마다 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 법관이 말이잖아요. 봤을 때 이런 단어를 썼는 거 봤을 때는 당신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거 허위사실 공표니까 넌 유죄다.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다. 예.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행위라는 걸 되게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해석에 있어서 말했던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전제인 직권남용은 무죄. 네. 내 허위사실은 인정. 되게 어색하죠. 사실. 되게 앞뒤가 좀 안 맞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허위 사실은 맞는데 직권 남용은 아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 있어야지 허위 사실이 되는 건데 그런 면을 보면은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판단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끼워 맞췄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뭐 대법원이 새로 판단을 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양형 이런 것만 얘기를 해버리면 조금 다투기가 좀 어렵고요. 법리 오인까지 간다면 대법원에서 뭐 꼼꼼히 판단할 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양형을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걸리긴 이번에 이제 그 헌법소원 낸 거에 보면은 형사소송법 383조 이게 상고 이유 부분까지 함께 헌법소원을 낸 건데 여기 뭐 헌법소원의 취지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뿐만이 아니라 예, 그 피선거권을 박탈한 당한다든지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런 것도 상고 사유에 포함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 헌법소원 위원 제청을 한 게 사실은 대법원 상고 이유서에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 좀 해주든지 이 부분을 예. 판단 너희들이 못할 것 죄송합니다. 판단 못할 것 같으면 헌법재판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주든지. 기다려주든지 그렇게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예. 될 것 근데 같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아까 양형은 판단 안 하니까 유무죄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무죄 판단하려면 양형으로 가면 안 되고요. 법리 오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법리는 뭐냐면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을 새롭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심도 아니거든요. 그 대법원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 오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양형 아니 지금 상고 사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다른 얘기 봅시다. 반년 가까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KT 채용비 사건 관련해서 어제 1심 재판부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모두 12명의 그 부당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상당 부분 개입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에게 징역 1년, 서유열 사장 또 김상효 전무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이 결국 실형 받은 거고요. 네. 김기택 상무에게 벌금 700만 원. 뭐 법원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죄가 인정된다 이게 판단한 거잖아요. 유죄다. 그렇지만 회장이 제일 문제가 되고 떠넘기기를 했다. 그래서 그 직책에 맞게 딱 선고가 된 것 같아요. 회장은 예. 실형, 그리고 예. 상무급은 이제 집행유예, 예. 전무급은 상무는 벌금.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이석채 전 회장이 그렇게 부정으로 입학시켜주면서 뭔가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뇌물 아니냐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아마 국정감사에서 네,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 안 해주는 거. 예. 그거를 대가다. 김 의원이 대가를 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김성태 의원이 그걸 대가로 제공하기로 하고 딸을 이제 부당하게 채용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김성태 의원도 아마 재판이 시작될 텐데 시작됐죠. 예. 네. 이 이석채 회장 판결이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 재판도 불리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게? 그거는 똑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그러니까요. 돼요. 예. 뭐 재판부는 다를 수 있지만 대가 관계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고 이석채 전 회장이 이 부분으로 대가 관계 인정받아서 실형을 받은 이상 예. 김성태 의원도 유죄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 보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제공한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정말 간혹 가다가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공한 사람은 뇌물의 의사였는데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드뭅니다만. 이 건은 뭐 그렇지도 근데 않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김성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에 속할 가능성들이 좀 낮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게 동산이나 부동산이 아니고 그 국정감사장이 안 부른 거잖아요. 이것도 뇌물 이게 이런 게 뇌물이 되느냐? 그쵸, 네, 이게 문제이긴 하거든. 재물성의 부분인데 예. 사실은 뇌물 관련해서 그 재물 대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은 게 지금 포함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뭐 성행위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KT 회장 입장에서 국정감사에 가냐 안 가냐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뇌물의 개념에서 뭘 받느냐 부분도 좀 확장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제적 이득이어야 하는데 그 아마도 이렇게 이제 그 재벌이라든지 대기업의 총수 같은 사람이 국정감사장에 불려가서 야단 맞는 장면 같은 경우는 경영에서 중대한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떤 그 이득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예. 그 뇌물 사건의 중요한 건 대가성인데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뇌물도 인정된다. 두 분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인정됩니다. 예, 인정된다고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타다. 택시업계가 줄곧 마찰을 빚어왔었죠. 택시업계는 타다를 유사 불법 택시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고요. 국회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 검찰이 이재용 소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한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절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정으로 간 타다 논쟁, 해법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오늘 4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올해 초 직접 택시를 몰고 택시업계 문제점을 파악한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 그리고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타다 문제를 설명해 줄 분 중앙대 경영학부 유정현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전 최고는 택시업계 입장이고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타다 입장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겠죠, 토론할 때. 입장이라기보다도 네. 그쪽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그냥 저랑 위 교수님이랑 토론을 몇 번 해봐가지고요. 예. 수렴하는 지점은 결국 비슷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 규제 혁신, 규제 합파 이런 쪽으로 예. 아마 가지 않을까.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이니까. 예. 자, 일단 이준석 최고 택시 올해 초 운전대 직접 잡았는데 택시 면허를 따고 지금 타다가 법정으로 가고 나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타다가 훨씬 좋다 택시보다. 뭐 쾌적한 면, 또 기사도 친절하고, 뭐 심지어는 나한테 말도 안 시킨다 기사분들이. 냄새도 덜 난다.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택시업계에 꾸준하게 제기됐던 문제점, 그게 안 고쳐지니까는 타다 같은 걸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근데 택시업계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정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안 고쳐진 이유는 어디 있다고? 타다에서는 왜 냄새가 안 나고 택시에서 냄새가 날까요? 타다는 새 차잖아요. 아닙니까? 그거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택시는 5년에서 7년까지 택시를 사용해가지고 보통 영업을 하고 예. 타다는 이제 1년 된 서비스쯤 되니까 새 차니까 그런 것이고. 그럼 뭐 그 외에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은 타다도 이제 5년 지나면은 아마 똑같은 냄새 날 겁니다. 그럼 냄새를 떠나서 승차 거부 불친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승차 거부가 타다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이유가 강제 배차 시스템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길에서 영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승차 거부라고 많은 분들이 파악하시는 부분 중에서도 실제 승차 거부가 아닌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가 본인이 예를 들어 차고지로 귀환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나 아니면은 뭐 운수 영역 밖으로 가달라고 하는 거, 사업권 영역 밖으로 가야 된다고 예. 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택시를 운전하기 전과 운전한 이후에 느끼는 점이 많이 달랐던 것이,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택시가 빈 차등으로 켜고 달려오다가 손님을 보고 예약 등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실 보면요,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원래 예약과 그리고 승차 택시 영업 등이
그 앱이랑 그 등 자체가 연동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작 미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해에 의한 부분도 충분히 발생하고요. 그래서 네. 지금 택시 업계에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플랫폼 택시라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 업계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저는 뭐 사실 그 승차 거부에 대한 부분 저도 경험해 보면요. 예. 많은 분들이 뭐 장거리 태우려고 단거리를 안 띄운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직접 택시 해보시면은 장거리나 소득에 큰 차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장거리 갔다가 뭐 일산에서 한 2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택시 기사분들이 뭐 아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건. 예. 그 교수님 이 타다 같은 경우에 뭐 신성장 산업이다, 공유 경제다 이런 얘기, 이런 뭐 공유 경제의 모델이다 이런 말 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죠. 그러니까 공유경제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공유경제 변형인데 한국형 변형인 거죠. 예. 한국에서 이제 공유경제에 관련된 특히 공유 차량 관련된 것들을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버가 금지됐고요. 예. 카풀도 거의 실질적으로 금지가 됐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 타다가 현실적인 법을 존중하면서 그럼 공유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타다 같은 모델이 나왔죠. 근데 타다가 저는 과도적 모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유경제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어쨌든 공유 경제 측면이 있다. 예, 공유경제 측면이 있는 거죠. 신성장 산업이다. 그것도 맞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도대체 뭘 공유한다는 거냐? 근데 이런 반대로 그럼 거거든요. 우리는 예. 이걸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타다가 타다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전에 그 다른 서비스 뭐 우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택시에 대한 그런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저도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설문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학생들 대부분이 지적하는 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과 똑같습니다. 승차감뿐만 아니고 말을 걸고 예를 들면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창문을 마음대로 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택시의 어떤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뭐 하루 이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 벌써 택시가 뭐 시작된 이후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택시를 타면서 무수히 느꼈어요. 그런 보편적인 어떤 고통들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쌓여인 게 폭발했던 게 최근에 어떤 타다 사태에서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저는 보고 예.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국민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택시업계는 원치 않는다는 거. 그럼 뭐냐면 국민들 눈에는 밥그릇 싸움이나 어떤 집단적 이기심의 발로로 보이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저는 봐요. 여기서 우선 타다와 택시의 서비스 간의 우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새로 나온 서비스가 새 차 쓰는 정도까지는 뭐 인지하지만은 예를 들어 아까 이동영 씨가 언급했던 것 중에 기사의 자질이나 이런 문제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동의하기도 어려운 것이 예. 지금 타다는 운행 대수가 1,000대 남짓 1,500대와 1,000대 예. 사이 정도로 지금 예. 알려져 있고 택시는 전국적으로 20만 대 가까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빈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 올해 7월만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큰 이슈가 됐냐면은 타다 드라이버 하시는 분이 그 뒤에 탑승하신 만취한 여승객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인을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성희롱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것들이 적발되어가지고 큰 문제가 됐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위를 찾으려고 한다면요. 우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서 면허도 따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일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택시 기사들과 반대로 지금 전원 계약직과 프리랜서들로 이루어졌던 그 타다 간의 서비스 경쟁이라는 것이 저는 왜 필연적으로 뭐 드라이버 자질의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은 서비스 초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상품 효과 정도로 보면 될 것이지 구조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전혀 우위에 설 수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려면은 어떤 구조적인 우위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위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우리가 이제 자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서비스의 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기본적으로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매뉴얼화된 그 룰을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택시 기사분들은 그런 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지킨다는 겁니다. 심지어 승객들이 요구를 해도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불과 어젠데요. 제가 택시 안에서 저는 택시를 타면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가지고 하는데 음악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님한테 굉장히 이제 기분 상하지 않게 기사님 그 음악을 좀 꺼주실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음악을 약간 줄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택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승객들이 타다에 대해서 느끼는, 특히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느끼는 호감을 파악을 이미 했다는 거죠. 그걸 왜 택시 기사분들이 그걸 수용을 못할까? 그걸 예. 만약에 수용하면 판을 단판에 엎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럼 자, 본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사진 찍힌 아니, 여성 아니. 승객은 전혀 존경하지 않을 것 알겠습니다. 자,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은, 반대로. 그 부분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 전체적으로 업계 전반이 다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1632님께서 영업용 번호를 달고 타다 사업을 하면 됩니다. 타다 기사들도 택시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아까 이준석 최고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택시 기사들은 택시 면허를 딴다거나 혹은 개인 택시를 받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꽤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타다 같은 게 들어오면서 개인 택시 면허값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리고 타다가 너무 쉽게 그것도 불법인 아닐지라도 편법으로 여기 들어오지 않았냐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법 편법을 이야기해 그러면 이런 한번 예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1990년대 중반에 이메일이 들어올 때 그게 우편법 위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이메일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람들 전부 우편법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예. 또 하나 재밌는 게 일단 퀵 서비스 요즘은 우리가 다 민간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 누구나 사용을 합니다. 그게 2010년까지 그거 역시 우편법으로 불법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그 기술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탄생을 하는데 기존에 그러면 지금은 왜 우리는 우편법을 고수하지 않나요? 왜 우편법을 지키지 않나요? 저는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택시라는 산업이라는 게 지금 새로운 어떤 4차 특히 4차 산업혁명 특히 공유경제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에 의해서 예. 택시 산업이라는 구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택시의 과거에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 자기 차 자가용을 가지고 있죠. 일 가구에 벌써 한 대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런 어떤 세상이 과거의 택시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즉 독점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사업을 했던 거하고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진입이 쉬워졌고 누구나 택시 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과거의 택시가 독점적 사업자일 때 가졌던 어떤 자격이나 권리 자체도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새로운 이렇게 기술이 말씀드릴게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 아까 이메일이나 이런 것과 우편을 비교하신 거는 제가 아까 표현했잖아요. 기술적 우위가 존재합니다. 이메일은 우편에 예. 비해 가지고 그럼에 비해서 지금 타다라는 서비스라든지 승차 공유라고 하는 서비스들은 택시에 비해서 기술적 우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 강제 배차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지금 충분히 택시의 테두리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고 택시의 운수 사업권이라는 것은 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그분들이 택시 사업을 영위할 때 이 이상의 차량을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제한해 놓은 것인데 예.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분들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제한해 놓은 다음에 지금 와서 타다라는 새로운 브랜드명이 나왔다 해가지고 거기에는 아무 제한 없이 모든 걸 열어줘야 되느냐. 예.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청취자분들도 좀 있으면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다른 회사에서 이제 택시 아까 노란 번호판을 달고 그 정확하게 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해가지고 플랫폼 택시로 라이언 택시, 카카오 택시라는 걸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타다가 제공한다고 하는 대형 택시 서비스,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라는 서비스와 강제 배차, 드라이버 관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 사람들은 택시 업체를 매입하는 투자를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의 테두리에서 그걸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달리 타다 같은 경우에는 노란 번호판, 예. 즉 운수사업권을 따지 않고 그냥 택시 면허가 없이도 이런 택시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 지금 법 위반이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토론이 세게 붙었는데 그 저희 방송이 라디오다 보니까 기사님 상당히 많이 들으시거든요. 모두 샵 0945 지원 사격을 해주십시오. 지금 예, 샵 공구사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지금 뭐 운행 중에 뭐 섰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일반 그 택시에 타고 있는 승객분들이 샵 몇 번이라고요? 0945입니다. 예, 승객 여러분 예, 그리고 예. 일반 국민 여러분 샵 그런데 0945로 예. 지원 사격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뭐 토론과 논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건데 어쨌든 검찰이 기소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토론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게 과연 잘했나 잘못했냐 그 부분은 다음에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이준석 전 최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네. 공유 숙박형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도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 그러니까 모텔이나 호텔이나 여관인 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제 불편을 호소하고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 택시랑 비슷하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우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택시랑 좀 다르다 보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택시 기사분들도 고령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타다라는 업체가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택시 기사들의 어쨌든 면허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택시 대당 법인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한 대당. 그게 운수석관을 따기 위한 비용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분들의 가치를 0으로 계산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사업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반대로 타다의 교훈으로 다른 모빌리티 업체를 하는 곳들 아까 제가 K 업체 하나 언급했었는데 그런 업체들은 그런 비용들 투자해가면서 대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라 보고 앞으로 다양한 택시 모델이 경쟁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을 만들고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 보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가장 간단한 거 우리 예약 등이라고 켜져 있는 것과 앱이 연동 안 되는 거 이거 참 산업이 못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래를. 그런 상황 속에서 플랫폼 택시나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대안이 될 수 있길 좀 기대하면서 타다 그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 바꿔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택시에 있어서 자꾸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택시에 대해서 항상 이 형용사나 이 수식어로 붙었던 게 뭐라고 그러나요? 교통법규 무시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다녔거든요. 근데 최근에 타다 또는 뭐 카카오 뭐 이슈가 모빌리티 이슈가 나오니까 갑자기 준법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묻고 싶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택시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업종인가 하는 이슈인 겁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랜차이즈에서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택시 기사분들이 25만이지만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700만입니다. 700만인데 무수히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도산을 해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거나 정부가 그들을 보상해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택시 산업이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특수한 산업이길래 그리고 25만이 다른 산업과 정말로 다른 처우를 대우를 받아야 되는 예.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특수한 산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산업이 끊임없이 진입하면서 택시 산업 자체가 변신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들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카카오 죄송합니다. 카카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하나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딱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정부나 국회가 강제로 그것을 끌어냈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정부나 국회의 압력에 의해서 면허권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자체가 지극히 새로운 산업,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새로운 우리가 신서비스나 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마이너스, 즉 부정적 효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론 짧게. 제가요 택시 운전하면서 짧게 일화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택시 1,400명 태웠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끔씩 제 신분을 노출시킬 때가 있고 신분 노출 안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심심하니까 그래 봤겠죠. 제가 누군지 알고 방송에서 봤던 분들은 저에 대해서 승객으로서의 태도도 참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택시기사의 자질 문제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승객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승객도 또 하나의 주체입니다. 애초에 택시기사에 대한 대우나 처우 그분들에 대한 관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가졌는지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 2405님 21세기 산업경제의 소비자에 대한 관점이 누락된 게 현재 토론 아젠다에 아쉽네요. 이런 걸 주셨는데 방금 이전 최고가 승객 주체 이런 얘기 됐으니까 그 결국 소비자가 원하면 가는 것 아니냐. 국가가 나서지 말고 뭐 그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일단 타다가 만일 소비자한테 외면당하면 도태될 것이다 시장에서. 근데 지금 소비자가 원하니까 그냥 돌아. 뭐 이런 주장. 저는 지금 이제 타다와 아주 동일한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는 하지만은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영업용 택시 변호판으로 운영하는 아까 말했던 K모사의 택시나 이런 예. 것들이 시장이 어떤 판단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K모 택시와 카카오 택시와 결국에는 그 타다의 차이점은요. 차종도 똑같고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노란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했고 하나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예.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러면서 비용 지불하는 걸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예. 시장에서 그것을 접하게 되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번호판인지 흰 번호판인지 크게 가리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그 노란 번호판과 흰 번호판의 적법성, 불법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한쪽은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타다가 어쨌든 재판에 기소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번 건을 계기로 스타트업계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타다가 그 4차 산업의 그런 IT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아까 이수석 전 최고 말대로 택시랑 별다를 게 없는데 이것만이 뭐 스타트업을 표방한다. 경제산업을 끌어올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건 좀 무리한 주장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타다에 대한 이슈는 타다 자체가 전형적인 하나의 공유차라든지 이런 모델이 되는가를 떠나서 타다가 기존의 법 해석을 해서 그리고 합법이라고 예를 들면 국토부 회신을 받고 또는 뭐 자문 변호사 회신을 받고 사업을 했고 1년이나 사업을 했고 130만 명 이용을 했고 이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제 기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많은 새로운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규제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많은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그나마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도 심지어 정부의 해석하에서 유권 해석하에서 사업을 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구나, 즉 범죄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투자 마인드라든지 사업 마인드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국토부도 불법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 거죠. 예. 저는 근데 이제 앞으로 택시 업계에 대해서도 그러면 혁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요금제나 이런 부분은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예. 타다가 하는 것 중에서 택시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탄력 요금제라고 하죠. 택시는 시간과 거리만으로 요금을 계산해야 되고 시외나 아니면 심야 할증 정도만 있는데 타다는 본인들이 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어떨 땐 2배 가까운 요금을 물리고 어떨 땐 요금을 깎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유동성을 오히려 정부가 택시에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래야 수요 공급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 타다는 애초에 합법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택시도 똑같이 열어주는 것이 좀 방법이다. 그래서 규제 타파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택시에 대해서도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전 최고 한 말 파라나공룡님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택시가 특수성을 띈 건 공공성이라고 해서 요금도 정부가 억제하고 그렇죠. 면허도 총량으로 각종 규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죠. 그렇죠. 예. 타다만 좀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너무 많은 그런 댓글을 지금 달아주셔가지고 예. 택시의 불친절함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타다 찬성. 전 항상 택시기사님 배려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이런 글도 있고요. 젊은 택시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술 취한 사람 한 명 태우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안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글도 많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법인 택시 중에 30%에서 40% 정도가 면허가 있음에도 운행을 못합니다. 운전기사를 못 구해서.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데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예. 왜 20분만 세팅해놓고 이걸 부른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저 교수님이랑 1시간 시켜요 이런 거 하면은. 조금 더 길게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